카시르는 흥미롭게도 계몽 철학을요, 반성 철학, 레플렉션스 필로소피는 성찰하는 것로만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플렉션, 성찰이라는 것은 사실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시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용 읽겠습니다. 계몽 철학의 근본 방향은 사회의 본래적 자발성을 믿는다. 삶의 형성의 따옴표는 강조입니다. 카시르에게서 왔습니다. 형성의 힘과 가제를 부여한다. 사유는 단순히 분류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 질서 자체를 이끌어내고 실현시켜야 하며, 이 실현 행위에서 자신의 현실과 진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심하고 찾고 허물어뜨리고 세우는 사고의 형성이고, 이 형성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이는 운동의 전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별적 교설이나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라 차라리 움직임이고 에너지고 활동이고 생성, 메르덴, becoming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에너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카시르는 여기에 인용을 이렇게 합니다. 이성의 영원하고 불변적 근본 규범에 대한 고려는 이 규범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경험적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떻게 실현됐는지에 대한 고찰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영원하고 불변적인 근본 규범, 여기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경험적 역사적 발전 과정, 이걸 동시에 고려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존재와 형성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무게중심은 반성 자체가 아니라 반성을 향한 움직임이죠. 이 움직임의 실현이고요. 이 움직임을 통한 형성적 실천이죠. 계몽의 원칙은 어떤 계율로 굳어진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삶의 나날의 경험, 현실 속에서 다시 실행되고 검증되어야 될 겁니다. 근대적 계몽적 근대의 핵심에는 정치적 자유와 사고의 개방성,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대함,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해방적 인식 관심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려는 자율적 태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도덕 윤리적 삶은 종국적으로 문화적 성숙 속에서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세계 거주자로서의 면모가 카시르의 생각으로는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나타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르네상스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자기사고와 개체 예방입니다. 깊어진 주관성은 말하자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주관성은 삶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겠죠. 따라서 주관성의 심화와 객관적 이해는 사실 같이 가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정신이 후마니타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단순히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만들어가면서 변화시킬 수 있고 개선해가는 존재로,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운 가운데 타인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실 실존의 이유죠. 인간이 존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로 속에서 마침내 칸트의 표현을 들면 자연에서 자유로 나아가죠.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간단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주체 스스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 변화와 능동적 개입의 세계가 다름 아닌 문화겠죠. 정치 경제는 문화의 일부가 되겠고요. 그러면 예술은 왜 중요한가? 예술은 바로 이런 인간의 자발적인 자기 형성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하죠. 삶의 창조적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관여하는 방식이요, 윤리나 도덕처럼 의무로서가 아니라 옆에서 북돋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비강제적이죠. 비강제적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인문학이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카시르는 흥미로운데요, 학문 이전의 도덕을 더 중시합니다. 계몽주의 철학에 대한 카시르 해석이 남은 것은 뭔가? 카시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카시르의 이 같은 생각은 바로 칸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입니다. 말하자면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성의 공적 사용, 사적 사용, 그다음 자유와 복종의 역설적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해 놓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 selbst zu denken 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selbst denken. 계몽이란 무엇인가 첫 부분은 아주 알려져 있는 널리 알려진 텍스트인데요. 그러나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한번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계몽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일입니다. 미성숙이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기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미성년 상태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 자기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과감히 알려고 하고 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계몽주의 프로젝트는 최대한으로 줄이면 자율적 인간의 자발적 이성 사용에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칸트적 의미에서 성숙하죠. 그리고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던하죠. 근대적이다. 그래서 이성의 길은 곧 인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칸트 이 같은 계몽주의 철학 유산 현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아도르노와 호르카임의 계몽의 변증법을 만납니다. 근대 들어서 인간은 이런저런 식으로 강제됩니다. 인간은 질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요, 양으로 되고 한낱 물건이나 소재로 격화되겠죠. 이것은 상품에서 소비에서 가장 잘 나타나겠죠. 사물화, 상품화, 도구화, 타율화, 이건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쓰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계몽의 자기 파괴입니다. 계몽의 이성이 인간의 해방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야만 상태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근대의 이성이 지나쳐온 역설적인 경로입니다. 이러한 근대 이성이 보여주는 자가당착은 그것이 유럽의 문명을 주동한 원리인 만큼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 있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몽적 근대의식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동일성의 원리라면 생활사계에서 나타난 것이 획일화가 될 거고, 경제적 원리로 나타난 것이 등가 원칙 그리고 교환 원리가 되겠죠. 사회 병리적 차원에서 나타난 것은 소외 현상이겠죠. 근대적 획일화가 나타난 집단의 이름은 익명의 대중이라고 한다면 문화적으로 나타난 건 문화의 산업, 대중문화가 되겠고, 이 획일화를 주동한 사상적 조류는 실정주의가 되겠죠. 두 번째, 양수류의 경험세계입니다. 인용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가치가 복잡해지고 장치가 복잡해지고 세밀해질수록 몸의 체험 능력은 더욱 점점 더 빈곤해진다. 사람들의 경험세계는 양수류의 것과 경향적으로 비슷해진다. 오늘날 대중의 태행은 들을 수 없는 것을 자기 귀로 듣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뜻한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현혹이다. 이건 오늘날의 지구사회 시민들 또 한국사회의 대중들에게도 저는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는 계몽의 자기 비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간단치 않겠죠? 사실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 이성이 어떻게 불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정신, 이성이 걷는 애매하고 까다로운 길을 우리는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아주 착잡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위험에 차 있는 그런 길이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계몽의 정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저는 5가지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합리주의와의 싸움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가슴이 아니라 머리일 겁니다. 시급한 것은 감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이성일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애매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정확하고 선명한 것들, 클리어한 것들, 투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떤 투명한 것들의 추구 속에서 포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 동시에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요청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입니다.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 있든 야만의 신화는 되풀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윤리나 책임도 다시 칸트적 의미에서 요청됩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상부로부터의 명령이 아니라 각 개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좀 더 믿을 만한 게 되고요. 더 오래 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각과 사고의 쇄신은 법률 위반이나 제도 디자인보다 더 긴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율적 존재이고 마땅히 자율적 존재여야 합니다. 자율적 존재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려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스스로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언제나 가설의 잠정적 형태로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험적 반박과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대상도 절대화하지 않은 것. 그러나 그렇다고 진리의 가능성, 보편적 가능성을 포기하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설의 이 같은 지속적 검토 속에서 우리의 인식은 항구적으로 조금씩 식물처럼 성장해 갈 겁니다. 자유는 이런 자발적 책임의 수락으로부터 생겨날 겁니다. 이렇게 행해지는 자유의 삶, 그것만이 따옴표를 쳤습니다. 유일하게 살만한 인간 삶의 형식이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심미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심미적인가요? 대상을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판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상을 그저 느끼고 생각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판단하고 구분함으로써 좀 더 나은 과정으로 옮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심미적 판단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율적이죠. 그리고 이 자율적 판단 안에 미를 향유하기에 자족적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족하는 자유를 통해서 보다 넓은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죠. 그 점에서 자유롭죠. 이런 식으로 확대된 사고방식, 이건 칸트의 용어인데요. 에바이테어트 댕궁스 아르트, 확대된 사유 방식으로 나아가겠죠. 확대된 사유 방식의 한 형식이 센서스 코뮤니스, 상식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각 개인이 개개적으로 느끼고 오면서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영역을 점점 넓히고 확장하면서 사회의 보다 넓은 공동체적인 영역으로 넣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은 예술 체험이 스스로 선택해서 느끼고 향유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대된 방식은 아도르노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정변정법적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적 반성을 통해서 개인은 개체적 한계를 넘어서 타인으로 나아가고 공동체적 상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떤 상투성이나 고루함, 독단과 편견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에 이르렀습니다. 토대를 돌보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심미적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되풀이해서 강조하건대 그러나 다시 사회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제도적인, 경험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의 신화의 마지막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용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정치적 삶의 거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인간의 문화가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세워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구 문명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사상가들과 과학자들, 시인들과 예술가들은 영원한 것을 세웠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걸작들을 훨씬 겸손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과학과 시, 예술과 종교는 거대한 나락에까지 이르는 훨씬 오래된 지층의 위층일 따릅니다. 우리는 문화적 세계와 사회적 질서의 밑바닥까지 뒤흔들 수 있는 난폭한 충격에 늘 대비해야 된다.